기존의 방법의 방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새로운 가게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냉소, 호기심, 네네. 기대, 신뢰 이렇게 음. 심리적인 이제 분석을 좀 하는데 네네. 2024년도 2월 달에 네.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약 반년 정도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기에 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과 기대가 좀 네, 있었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실망이 더 커졌었습니다. 저희는 그 24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네네. 주식시장 활성화 TF 저희가 상법 개정안 발의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당에서 만들면서 제가 단장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충실음을 기본으로 한 상법 개정을 쭉 네. 추진했었고 세게 했죠. 본회의 통과했고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도 하고 그게 작년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 전에 그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처음으로 코스피 5천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시할 때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그쵸. 것이고 네. 그다음에 실제 그게 제시된 것에 대해서 너무 파퓰리즘적인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게 적절하냐 그런 비판을 실제 받았고 그 비판이 부적절한 비판이 아니라 의미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2025년도 6월 3일 이후에 제가 한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상법 개정 추진하려고 해서 기자회견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면 그 초기 단계가 냉소였다는 거죠. 그쵸, 냉소가 밸류업 정책 추진하다가 안 했던 것들에 대한 냉소. 네, 쟤들은 말만 하는지 실제 할까 잘 모르겠다. 냉소. 그렇죠. 그런 냉소를 표현하는 게 박스피, 국장 탈출은 그쵸. 지능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냉소의 국면에서 좀 더 뭔가 이게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했던 것을 다시 추진한다면서 네, 이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속에 호기심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11일, 10일, 11일 아마 그쯤에 JP모건이 처음으로 1년 안에 대한민국 주가가 3,200까지 간다. 네, 이런 게 나왔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한 2주 지나니까 제가 법사위 통과 나서 1년 안에 3,500까지 간다. 네. 그리고 상법 개정 1차 상법이 7월 초인가 이루어졌는데 그 직후에 애널리스트 중에 최초로 JP모건에서 2년 안에 코스피 5천까지 간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최초로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한 것은 JP모건이어서 제가 JP모건 인식의 변화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례죠.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사후적으로 상황의 이제 변화 속에서 예측이 바뀌는 거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런 상황 변화 속에서 부득이했다. 왜냐하면 정부나 저희가 이제 당에서 정책을 풀고 가는데 얼마나 일관되게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에 그쵸. 대한 기대가 다 달랐기 때문에 예측 조건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7월 초 좀 지나면서 백분 토론회에서도 제가 2차 상법 개정합니다. 집중 투표제 추진할 겁니다. 감사의 분리선출 함께 추진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도 그 자리에서도 그쵸. 아이고 집중 투표 하겠어요? 못해요. 안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약간 냉소 비판이 있었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 과거의 사례 보면 그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게 통과가 됐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기대보다는 과감하고 빨랐다. 그래서 2차 상법 개정까지 끝나고 나니까 호기심이 좀 더 기대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제가 8월 달 그래서 6, 7, 8, 3개월 정도가 이제 호기심이 좀 더 기대로 가는 초기 단계였고 9월부터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자본시장 정책 이거 일관되게 갈 것 같아. 코스피 5천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런 말씀들이 쌓였고 10월쯤부터 반도체 실적들이 조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1, 2주 전인가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저희 당에서 하는 토론회 때 이제 홍성국 의원이 수치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디램 가격이 한 $6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많이. 근데 올해 1월 달에가 $26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4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 분야에 실적으로 반영되고 그 중간에 관세 논쟁이 있었지만은 젠슨왕 엔비디아와 또 거래 이런 납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26년도에는 수익이 많이 날 거다. 그런데 25년도 말에도 수익이 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의 그 수익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은 못했지만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이걸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냉소가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도 정책적 효과고 호기심이 기대로 바뀌는 것도 정책적 효과인데 그게 이제
한 3,400, 3,500까지는 저희가 정책적 효과가 컸던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펀더멘탈이 변한 게 없는데 주가만 부양한 게 맞냐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고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다. 저는 역으로 해석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한 3개월은 실적이 반영되고 좀 정책이 네. 좀 같이 뒷받침해주는 그 분위기 그쵸. 속에서 네. 예상보다 빠르게 4,200까지 올라간 거고 올해 초에 이렇게 상승한 것도 정책적 기조가 있지만 실적이 더 네. 세게 반영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3,500 이후부터는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실제 3,000부터도 물어봤는데 지금 상황 거품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거품이다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조정기가 올 것 같습니까? 네. 계속 물어봤는데 이건 감당할 만한 조정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조는 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황을 과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걸 다시 이제 최근에 다시 설명한 게 PBR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코스피 5천 무슨 근거로 네. 질렀냐라고 네. 할 때 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코스피 PBR이 0.9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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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당시에 신흥국 지수 평균이 1.83가 86인가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진국은 3.4 전후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리고 채권 시장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자본 시장은 선진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신흥국 평균만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코스피가 더블링 되면 5천 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PBR이 0.9에서 1.8만 가도 더블링 되는 거니까 네. 네. PBR만 디스카운트 해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5,000피의 담론입니다. 네.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계속 그 이야기했습니다. 네. 도어체에서 말씀드리면서 PBR 이야기를 했고 이제 코스피 5천이 됐잖아요. 네. 네. 지난주에 5,000피 되면서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5천이 되니까 이게 PBR이 1.6을 좀 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0.9에서 1.6까지 올라왔다. 네. 네.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해소된 거다. 네. 네. 그런데 신흥국 시장 평균 지수를 네. 보니까 이게 PBR이 2.26인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네. 1.6과 2.2 사이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대한민국 시장에 다 해소된 건 아니다. 네. 네.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은 더 해야 된다. 두 번째로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하는 선진국 시장의 그 PBR 평균이 4.01이더라고요. 네. 네. 아직 선진국 가려면 멀었다. 음. 물론 이제 PBR만 갖고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0.9, 1.6, 2.2, 4.0 이런 수치의 변화들을 좀 같이 보면서 스스로 판단해보자. 네. 그 다음 이제 선진국 시장을 이야기하면 ROE를 또 이야기해야 되고 네, PR도 그쵸. 이야기해야 예, 되는데 PR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는 좀 빨라서 일단 PBR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제가 담론적 설명은 뭐냐면 일본 이야기입니다. 네. 일본이 2014년도에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그쵸. 네. 이토 보고서를 통해서 생산적 금융, 혁신적 기업에 대한 자본의 지원 네. 그 속에서 이제 일본이 저성장 구조를 돌파해보자 뭐 이런 문제식을 가지고 네. 했는데 10년 동안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3배 정도 이상 증가됐지 않습니까? 네, 14,600인가 시작해서 예. 5만이 네, 넘어갔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10년 동안 관통하는 정책은 지배구조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세법이 맞습니다. 핵심은 예.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 그 흐름 속에서 10년 동안 성장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워낙 디스카운트된 시장이니까 그걸 좀 더 정상화시키고 그 뒤로 해서 한번 쭉 꾸준히 한 네, 5년, 네. 10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상화시키고 프리미엄 시장까지 가는 것을 네. 우리가 정책적 기조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제 우리는 1년도 안 했다. 그렇죠.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네. 지금 이제 8개월 했는데 앞으로 5년, 10년 가야 된다. 네. 그 속에서 자본시장의 꾸준한 성장, 디스카운트 해소와 프리미엄 시장으로 향하는 뭔가의 제도 개선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특별 개별적인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인식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 뭐 워낙 이게 주가 5천이 빨리 와서 결과가 속도보다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서 저희가 큰 그림을 좀 이해를 못하고 지수에 좀 매몰된 게 있긴 한데 의원님께서 이거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걸 위주로 먼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흐름이라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일부 지수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 자본시장 자체를 정상화시키자라는 의미가 큰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지배구조 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지배구조. 예, 그게 이제 그렇죠. 뒤통수 치지 말아라. 맞습니다. 우량주가 순식간에 불량주가 돼버리는 네, 사례들을 맞습니다. 네, 네. 반복하지 말자. 예, 예. 그리고 그게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할 거냐. 네, 네. 이 신뢰가 중요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종래에는 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 과정에서 뒤통수 친 네, 거. 네, 네. 그다음 LG 물적 분할 동시상장의 경우 뒤통수 친 거.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사건들, SK 사건들.
또 뭐 고려아연 관련해서 유상증자, 네. 공개매수 논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냉소가 쌓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차 상법 개정을 통해 충실음을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모든 이사회 이사들은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면서 의사결정하는가 구조개혁할 때마다 네.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모든 이사회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을 바꿨다고 해서 시장에서 그 법과 제도가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가? 이건 별개다. 작년에 1차, 2차 상법 개정을 했지만 올해 또는 내년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실제 개별적인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 의무 이게 관철되고 있는가를 서로 지켜보고 논쟁할 때이다. 그리고 그 논쟁 과정에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이다. 충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비판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뭔가 논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사들도 충실 의무 위반이 없다라는 걸 설명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논란 없이 사전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는 계속돼야 되고 그다음에 스튜어디 코드라는 게 실제 인게이지먼트 활동 즉 기관 투자자가 이사회랑 소통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서로가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지표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사회 이사들도 마찬가지고 지배주주라고 하는 소수 지배주들도 그렇지만 주주들에게 뭔가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가가 은행 이자보다 나은 배당을 주든지 시세 차익이 나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그게 안 된다면 네. 계속 거기에 이제 장기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의 유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이게 배당과 주가이겠지만 질적으로는 그 회사의 비전이거든요. 그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낮거나 배당이 어렵지만 그러면은 신뢰를 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소통을 진솔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기관 투자자들과 장기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그동안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튜어디 코드를 통해서 소통을 제대로 하시라. 국민연금 많이 하거든요. 많은 기업들과 비공개로 네. 대화를 많이 하는데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잘하면 길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속에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기업들, 즉 혁신적 기업들이 충분히 자본 조달할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혁신적 기업들이 자본 조달하면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장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구조가 자본시장에 기대하는 모습일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씩 가보자. 그래서 개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논쟁을 다양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 10월부터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정책과 정치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장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계속 일관되게 갈 텐데 이 자본시장을 더 선진화하는데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더 선진 시장으로 가는 데는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이게 성과를 나오는 건 실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실적을 내는데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간입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시장 주도의 시간일 겁니다. 지금부터 수년 동안은. 다만 정치와 정책은 그 과정에서 이슈가 터질 때 풀어가는 역할만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하시라. 예, 저희들은 거기에 나오는 불공정성만 옆에서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해나가겠다는 그 정책 일관성만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나온 게 주가 5천을 달성했지만 실제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이런 거는 좀 일부 종목 반도체 이하이고 나머지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 계좌이고 그 저 PBR 기업들은 자산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쉽게 말해서 주가도 굉장히 낮고 뭐 지수도 요즘에 나오긴 하던데 뭐 0.5배 이하니 0.3배 이하니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문제다. 특히 그런 기업들을 보면 다른 이슈가 좀 있다더라. 그러면서 상속 이슈니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10만 원 주가 누르기 또 얼마 전에 이소영 의원도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께서도 그거 한번 봐라 라고 하셨고 법안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뭐 처리를 뭐 속도를 내겠다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있나요? 가치주 이게 투자하는 관련해서 주식 투자자는 어떤 관점에 투자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치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자. 여기에 이제 담론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모든 걸 계속 검토하고 논쟁할 거고. 그 다음에 PBR이 낮다는 것은 이 회사가
시장의 정상 가격보다 낮다는 거니까 당연하죠. 네, 같이 준 거죠. 그렇죠, 같이 주죠.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보장되면 그렇죠. 적대적 애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그 기능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PBR이 낮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회계장부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네. 정상적인 회계장부라면 저평가 주고 그 저평가 주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투자를 하면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빨리 투자할수록 수익이 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억누르기를 억지로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네. 올라가는 거겠죠. 네. 시간 문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 주인데 세습하기 위해서 주식을 계속 누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개인권 못 가져가게 하고 또는 일부 그 투자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공개 매수해서 가져가려고 네, 하는 네,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냐 이런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치주라고 평가받으면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작동되게 한다. 이런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이름 하에 이소영 의원, 김영환 의원 등이 이제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네. 상속 증여세 계산 방식에서 네. 이걸 좀 주가를 상장 회사의 주식 가격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PBR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즉 비상장 회사는 통상 0.8 이상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상장 회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근데 시가는 주식시장의 가치를 이야기하니까 주식시장의 가치가 PBR이 0.8 이하이면 낮은 가격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면서 주가를 누르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된 게 적절하냐? 그 논쟁은 이제 논쟁이 시작됐으니까 한번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담론적인 건 이런 취지다. 정상적인 가격이 누르고 있는 것을 M&A 시장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그런 상속세, 증여세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 되고 만약 이게 도입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있다면 그게 적극적으로 고민될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그런 논쟁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당장 사람들 관심은 그러니까 코스피 5천 이후에 어떤 시각으로 좀 투자자들이나 방향성을 갖고 또 의지를 갖고 하실 건지 막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 숫자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그 말씀을 네네. 계속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안 네네.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그건 맞습니다. 자본시장의 지수를 뭐 목표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인위적이고 이제 네, 잘못된 그건 결과를 안 왜곡을 네네. 할 수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있다. 네네. 경제적 포텐셜이 있다. 그리고 실제 그 포텐셜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제가 이제 국가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 5%, 4%, 3%, 2% 잠재 성장이 그렇죠. 떨어져 갖고 계속 떨어졌죠. 지금 1%까지 네네. 돼서 잠재 성장을 높이지 않으면 네. 전부 다 모두가 힘들 겁니다. 네네. 1%를 2%로 3%를 올리는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이고 그것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리고 자본시장은 그 결과물로서 자본시장 참여자들 성과를 누리게 하는 거 네네. 요게 제일 큰 거고 지금 3%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개혁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근데 구조개혁 일환으로서 하나가 6대 구조개혁 중 하나가 자본시장 개혁입니다. 네. 그 자체가 독립된 게 아니라 전체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과정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 지금 운이 좋게 지금 짧은 시간에 했는데 네.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해서 맞습니다. 동력이 예, 생긴 예. 거고 네네. 또 실적도 기업들의 노력과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있었으니까 이게 주가로서 또 실적에 기반한 반영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네. 한국 시장이나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를 같이 좀 만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이 강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AI 네, 맞습니다. 시대라고 표현될 정도로 AI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AI가 특정 분야 산업의 조그만 제조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AI라고 하는 것을 한 시대의 규정으로 할 정도로 좀 폭넓게 상황인식을 하고 있고 AI를 매개로 한 효율성의 이제 향상 이게 사회 각 분야에서 그 AI를 매개로 한 각 분야의 산업의 구조개혁 또는 이제 혁신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함께 제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재생에너지 또는 이제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산업들이 네. 좀 중요하게 포인트를 놓고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제 그 산업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유니콘. 이게 지금 현재 정부가 올해 첫 해가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R&D 예산 좀 많이 넣습니다. 네네. 그 R&D 예산을 국가연구원과 기업들이 같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분야로
뭔가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과가 나오면 그 기업들 중에서 기존 기업도 있고 네. 그 기존에 상장되지 않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상장된 기업은 더 성장하고 상장되지 않는 기업이라면 거기서 스타트업 기업이든 유니콘 기업으로 해서 상장해서 그 기업들 성장을 기대합니다. 그 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가 자본시장 역할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당장 숫자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경제를 같이 만들어가는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